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밀로시 포르만이라는 분이 작고하셨습니다. 밀로시 포르만은 체코 출신의 영화 감독입니다. 이분이 감독한 영화 두 편이 세계 영화사에 남는 명작입니다. 70년대 후반에 개봉된 뻐꾸기 둥지 위를 날아간 새라는 영화, 그리고 1984년에 개봉되었던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야기죠. 아마데우스란 영화. 이 두 개는 아카데미상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 평론가들에 의해서 100대 영화, 세계 100대 영화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밀로시 포르만은 어제 작고를 했는데 86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체코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그 역사적 비극을 겪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이 개신교 신도인데 반나치 활동을 하다가, 그때 체코가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을 때입니다. 반나치 활동을 하다가 부모 두 사람이 다 강제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아버지는 수사를 받다가 죽고 어머니는 아우슈비츠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밀로시 포르만은 삼촌에 의해서 양육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의 한가운데서 태어난 분이라서 그런지 이분의 영화를 보면은 좀 슬프다 그럴까요? 우수에 차 있다 그럴까요? 또는 이 아웃사이드 정신병동이라든지 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둡고 소외되고 쓸쓸한 면을 영화로서 다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로시 포르만을 보면은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20세기에 고통받은 그것하고 자꾸 연관이 있답니다. 이 밀로시 포르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벨이었다고 합니다. 하벨은 1989년에 체코가 흔히 말하는 벨벳 레보루션을 일으켜가지고 공산당 정권을 타도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던 이분은 극작가입니다. 하벨은 그러나 집권하고 나서 공산당을 몰아낸 것으로 끝내고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동구에서 공산당을 몰아낸 다음에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고 역사의 큰 흐름 속으로 흡수해버렸다. 그동안 공산당 정권 때 수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암살되고 한 것을 역사 속에서 묻어버리고 지나갔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체코가 대표적인 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벨이라는 지성인이 권력을 잡은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1968년에 프라하의 봄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지식인들이 반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도 반소련 대열에 합세를 했습니다. 두부체크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이 소련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진압을 했습니다. 이걸 프라하의 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절에 밀로시 포르만은 당시에 체코에서 떠오르는 영화 감독인데 영화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망명해서 여러 영화를 만들다가 가장 주목받은 게 바로 뻐꾸기 둥지 위를 날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잭 니콜로슨입니다. 니콜로슨, 정신병동에
자기가 자진해서 정신병자도 아니면서 감옥 생활을 좀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정신병동에 수용된 잭 니콜로슨이 그 아주 엄격한 간호사와 대결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거죠. 간호사 대 잭 니콜로슨. 잭 니콜로슨은 거기 수감된 정신병자들을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막 부추기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탈출하자고 선동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변칙적인 행동을 하니까 엄격한 간호사가 나중에는 잭 니콜로슨을 치료를 할 때 전두엽 절제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얌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술까지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영화입니다. 잭 니콜로슨. 잭 니콜로슨은 이 영화로 세계적 배우가 된 거죠.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5개를 받았는데 그 5개가 뭐냐면 감독상,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리고 각색상입니다. 아카데미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5개입니다. 이 5개를 받은 영화는 지금까지 아카데미상 수상 역사상 3작품밖에 없습니다. 그야 알짜배기를 받은 것이죠. 잭 니콜슨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나이가 80 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카데미상 후보로 13번 추천이 돼가지고 2차례 주연상 받고 1번은 조연상을 받은 천하의 명배우입니다. 바로 명배우와 명감독이 만난 것이죠.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서부영화관에 많이 나오던 커커 다글라스의 아들 마이클 더글라스였습니다. 마이클 더글라스는 배우인데 이때는 영화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참 깊이가 있는 영화입니다. 깊이가 영화입니다. 꼭 무슨 좋은 문학 작품을 읽는 기분이 들고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영화인데 뻐꾸기 둥지 위를 날아간 새가 상징하듯이 자유를 갈구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테마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속박당했던 밀로시 후르만의 체험적인 것과 연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984년에 나온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전기 영화인데 여기에는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차르트는 아시다시피 당시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었던 합스부르크의 황제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천하의 명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그때 이 궁정의 음악장이 바로 살리에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리에리는 혜성과 같이 등장한 모차르트를 보고 그 사람의 천재적인 작곡 능력에 감탄하면서 한편으로는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 그렇습니다.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한탄을 하죠.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음악장까지 됐는데 어떻게 모차르트는 저렇게 쉽게 명곡을 작곡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작은 재주를 주고 저렇게 농땡이 부리고 어린 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천재성을 부여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연 끝에 결국은 이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그렇다고 뭐 칼로 찔러 죽인다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망상에 사로잡히게 하고 해 가지고 이 인생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역을 살리에리한테 맡긴 겁니다. 이 영화가. 실제로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말도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명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영화 스토리는 모차르트가
쓸쓸하게 죽습니다. 죽고 그것도 여러 행여 환자들 묻히는데 묻혀버렸어요. 지금 비엔나에 가보면 모차르트가 묻힌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베토벤과 함께 이 세계 음악사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나왔지만 천재 하면은 베토벤보다는 모차르트 아닙니까? 그러나 모차르트도 그렇게 불우하게 죽었습니다. 천재는 이게 불행해야 천재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살리에리도 벌을 받습니다.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정신적 충격으로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이 영화는 정신병원에 들어간 살리에리가 자신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가슴 찡한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리에리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의 챔피언이다. 그 말은 뭐냐? 모차르트는 천재지만은 자기는 천재는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의 챔피언이다. 보통 사람의 감정, 보통 사람의 불만, 보통 사람의 염원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래 하면서 쓸쓸하게 웃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의 챔피언이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천재는 아주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이 천재와 보통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천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사이는 천재가 당대에 발복해가지고 부자도 되곤 하지만은 고호, 모차르트의 예를 보듯이 당대에 천재가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예는 막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러나 그 천재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그 심리도 우리가 동정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 천재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무슨 질투심은 있지만 보는 관객들이 오히려 살리에리를 동정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살리에리 역을 맡은 사람이 주연 나무상을 받았습니다. 모차르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밀로시 포르만이라는 감독의 그 성향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좀 못난 사람, 정신병장, 병자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 밀로시 포르만은 그렇게 많은 작품을 감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두 작품, 아마데우스와 뻐꾸기 둥지 위를 날아간 새라는 이 두 작품이 워낙 출중하니까 사실은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의 위상은, 영화사에서의 위상은 확고합니다. 하나, 세 번째로 유명한 게 있다면 1996년 무렵에 나온 People vs. Flin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재판 영화인데, 이 펜트하우스라는 일종의 도색 도색 잡지입니다. 플레이보이와 더불어 유명한 펜트하우스라는 이 도색 잡지를 만든 사람을, 그게 이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플린트라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정도의 이 외설은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 편을 드는 영화가 이 People vs. 레리 플린트였습니다. 레리 플린트는 펜트하우스의 사주였습니다. 이런 영화도 마찬가지죠. 밀로시 포르만의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밀로시 포르만을 보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체코입니다. 이 체코란 나라입니다. 체코란 나라에서 나온 이 위대한 예술가들이 좀 성향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카프카도 아주 고독한 가운데서 썼던 사람이죠. 변신이라는 소설에는 자기가 벌레로 나오기도 하고, 프라하를 여행을 하면은 프라하 왕궁을 보고 골목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 카프카가 하숙했던 집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이 체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프라하에 가보면은 14, 15세기의 그 화려한 건물에 놀랍니다. 흔히 체코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체코 하면 동구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코는 중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렇죠. 동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서구 문명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구 문명에서 가장 보수적인 왕조가 바로 합스부르크입니다. 합스부르크는 비엔나의 수도를 가지고 오스트리아 제국, 나중에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이중 제국으로서 오스트리아, 독일의 일부, 지금 체코, 헝가리,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을 다스렸던 아주 유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명문 왕조죠. 왕조입니다. 그때 이 프라하가 발전했습니다. 이 프라하 지역을 다스리던 룩셈부르크 왕조에서 나온 사람이 카를 4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어요. 그때는 프라하가 사실은 중심지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신성 로마 제국이라면 오스트리아, 독일권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프라하에 가보면 카를 4세가 지은 1350년 무렵에 지은 대교가 있습니다. 그걸 카를 대교라고 합니다. 카를 대교. 아주 멋지죠. 그 다리 하나가 그 도시의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그리고 이 체코에서 시작된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1618년 체코 왕궁에서 반란 귀족들이 합스부르크 왕이 보낸 사신을 그냥 창밖으로 던져서 그때부터 일어난 사건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개신교가 장악하고 있던 체코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개신교도들이. 개신교와 구교 사이에 30년 전쟁이 바로 프라하 왕궁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발화는 1939년 폴란드 쳐들어간 것이지만 사실은 그 1년 전에 독일이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거기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뺏어가는 과정에서 소위 뮌헨 회담이 일어나고 뮌헨 회담에서 영국, 프랑스가 히틀러 공갈에 굴복해가지고 그 주데텐란트를 히틀러한테 갖다 바치는 과정에서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 가는 발화점이 됩니다. 이 체코 사람들은 일찍부터 서구 문명과 접했는데 이분 민족적으로는 슬라브족입니다. 또 독일과 많이 곁에 있으니까 독일 영향도 많죠. 그래서 체코 사람들은 이렇게 평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인의 장점과 러시아인의 장점을 다 가진 사람이다. 독일인의 장점, 은밀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러시아인의 장점, 생각이 깊다는 거죠. 그래서 체코에 가보면 뭔가 조용하게 착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기반이 되는 과학, 기술은 대단하죠. 한때 체코는 세계 5대 공국이었습니다. 뭐 기관총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무기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체코는 대단한 그 공업 기술력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참 불운하게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어서 끝나자마자 해방되는가 했더니 바로 소련 위성국에 대해서 고생하다가 89년에 벨벳 레볼루션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다음에 지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달러고 워낙 문화적 전통이 강하니까 이 회복하는 것도 빠릅니다. 공산주의를 한 70년 경험했지만은 70년, 한 60년 경험했지만은 곧 회복해가지고 지금 또 나토에도 가입하고 EU에도 가입해가지고 이 유럽의 주류 국가로 들어왔습니다. 이 체코 하면 프라하를 생각하지만 프라하 이외에도 아주 볼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체코, 옛날에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랬습니다. 89년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과거 역사적 배경이 좀 달라가지고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도 뭐 지금 시리아 내전처럼 막 싸우고 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체코는 프라하, 슬로바키아는 브라티슬라바라는 곳을 수도로 해가지고 지금 갈라져서 잘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든 국가든 그 격을 보려면은 헤어질 때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헤어질 때 말씀 없이 조용하게 헤어질 수 있는 나라는 교양이 있는 나라죠. 그런 나라의 문화적 전통 또는 감성을 영화로 표현하듯 밀로시 포르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체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밀로시 포르만은 같지만은 그분이 남긴 두 영화, 벚국의 둥지 위를 날아간 새, 그리고 아마데우스는 불멸의 작품으로 보는 이들의 심금을 계속 울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